박정희가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던 것은 광복군의 스파이 노릇을 했던 것이었다. 저거 땡이다라는 거야. 땡이다. 남로당 출신이니까. 박정희는 땡이들 덕분에 대통령이 된다.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라는 인물이 우리 현대사에 있죠. 우리가 좌든 우든 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타고 넘어가야지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를 숭배하거나 혹은 철저히 악마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합니다. 둘 다 추상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신화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은 인간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신도 악마도 아닌 인간인 박정희를 우리가 인간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 진보 진영에서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독립군이 고향에 돌아오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때 독립군은 조선인은 다 태웠단 말이죠. 만주군으로 복무하던 조선인도 역시 다 태워서 왔어요. 박정희도 합류해서 같이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장준하 선생과 박정희가 처음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만주군 장교였던 조선인이 보다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독립군 지휘관들은 인원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만주군 장교들에게 실제로 맡겼어요. 이때 박정희는 일제식으로 독립군에게 명령을 내리다가 독립투사인 장준하 선생이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외놈 흉내가 내느냐라고 면박을 주고 면박을 당한 박정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국에 돌아오는 조선인 피난 행렬을 지휘 감독하던 독립군이 만주군 장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만주군 장교라는 것은 욕을 좀 먹을 정도의 일이지 총살에 마땅할 정도의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민족 반역자로 간주했다면 이 사람들 멀쩡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배 위에서 다 총살당했겠죠. 박정희가 5.16 쿠데타에 성공했을 때 장준하 선생은 공개적으로 군사혁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때는 이승만이 물러가고 수립된 장면 내각의 끔찍한 무능과 부패 때문에 장준하를 비롯한 많은 인사들은 군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박정희가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버리니까 이때는 박정희에게서 등을 돌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지지 성명을 냈을 때 장준하는 박정희가 만주군 장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장준하는 만주군 장교라는 경력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장준하 선생님은 우리가 아다시피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독립투사셨단 말이죠. 이분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대에 가장 존경받던 독립운동가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만주군 출신이 나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인들은 당연히 친일파를 혐오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독립운동가를 존경했죠. 하지만 조선 땅에서는 아무런 꿈도 기회도 없는 젊은이들이 만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조선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극소수의 친일 지주 그리고 착취당하는 소장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친일 지주로 사는 것만큼 세상에 편한 일이 없어요. 일제의 비고 아래 안방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막대한 쌀을 가을에 걷어들이고요. 그걸 그대로 일본에 팔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일제 협조적이죠. 반면에 가난한 소장농 집안의 자제들은 아무리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조선에서는 사범학교 나와서 학교 선생님 하는 것이 최고의 직업이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엘리트의 자리는 일제가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만주라는 기회의 땅이 갑자기 나타나 버린 거예요. 눈앞에. 마치 그 미국 서부 시대에 그 서부가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열려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만주가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중 제일 가는 만주에서의 기회는 만주 군관학교 입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라고 하는 것이 군국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만주 군관학교에 가는 젊은이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조선인 사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들고 다닐 만큼 만주 군관학교에 갔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은 못 됐어요. 하지만 민족 반역자라든지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인간 쓰레기로 불릴 일도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조선 체제에서 잘 살던 사람이 일제에 충성한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체제의 피해자였고 가난에 시달렸던 소장농 집안 자식이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한다.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해받을 수 있는 부끄러움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박정희의 도덕적 권위가 독립운동가에 비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박정희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1967년에 박영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박정희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박영만이라고 하는 작가는 광복군 정보장교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이게 실화인지 소설인지 모르는 무슨 다큐멘터리 비슷한 소설을 썼는데 소설 제목이 광복군이에요. 여기 보면 박정희가 광복군으로 나와요. 만주에서 박정희가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던 것은 광복군의 스파이 노릇을 했던 것이었다 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신분 세탁하려고 했어요. 본인이
광복군 장교 출신이니까. 내가 아는데 박정희는 정말 광복군 출신이 맞다라고 자기가 증언을 서줄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박정희는 내가 언제 광복군이었느냐라고 버럭했죠. 그리고 박영만을 쫓아냈어요. 실제 박정희는 비슷한 제안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이 사람이 과거를 세탁하려고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이걸 두고 일제군관이었던 거를 독립군이었던 것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뇌피셜이고, 내가 광복군 안 한 건 안 한 거지, 인정할 건 해야지 라고 이런 건 또 그냥 선선하게 인정하고 전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욕망이 또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라고 부르기를 즐기죠. 이 사람이 만주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자꾸만 환기시키기에 참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다카키 마사오 운운하는 것이 정말로 무의미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은 도요타 다이주잖아요. 김대중은 부유한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신안의 하이도라는 섬 출신이에요. 그럴듯하게 먹고 살았다고 해도 섬 출신은 사실은 머슴이나 노비와 비슷한 취급이었어요, 무사람들한테. 그리고 김대중의 어머니는 원래는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몰락한 소장농의 아들이고요, 김대중은 섬 출신 서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없이는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대중은 제대로 된 진짜 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조선인이 제대로 학문을 배우려면 만주에 가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중은 만주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만주 건국대학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수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장학금을 많이 부렸어요. 그렇지만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리 김대중의 아버지 김은식이 잘 먹고 살았다고 해도 대학교 학비를 대줄 여력이 없었어요. 이 집안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DJ의 최종 학력인 목포 상고까지가 끝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만주 군관학교에 도전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 다카키 마사오나 만주 건국대학에 도전하려 했던 섬 출신 서자 도요타 다이주나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박정희는 이미 태어났을 때 일제의 신민이었어요. 이 사람이 1917년에 태어나거든요. 3.1운동이 이 사람이 3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반대로 셋째형 박상희는 3.1운동을 제대로 경험한 세대예요. 박정희는 일제 말고 다른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소장농을 착취하는 체제는 이미 조선 말기에 완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당연히 소장농의 아들로서 조선을 되살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개념이 이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마치 자연 환경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의 일본 육사 동기인 이한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신경 국관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수석의 특전으로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할 때 이한림과 박정희를 포함한 조선인 육사 동기생이 6명이었어요. 6명이 졸업하면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마음은 항상 같이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우리는 각각 최선을 다하자. 비록 일본 군복을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조선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이게 이한님의 세계의 경랑이라고 하는 자서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박정희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박정희를 두둔해주려고 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란 뜻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육사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는 자랑스러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라고 맹세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때는 일제체제 하에 조선인도 성공하는 모습을 번듯하게 보여주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자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즉, 박정희는 계급적이면서 민족적인데요, 이게 굉장히 박정희만의 방식으로 묘하게 섞여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잘 해낼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계급적인 모습을 타파해야 돼.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지금 소정농으로서 신음하는 가난에 찌든 이 상태를 벗어나야 돼.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상한 사명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계열의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들은, 그리고 박정희와 같이 일제 군관이 됐던 조선인들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이상한 민족애, 이상한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명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의 민족의식을 이렇게 봅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는 없지만 민족의식은 있는 것, 민족국가의식 없는 민족의식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정희는 결국 반민족 행위에 가담했으면서도 민족의 성공에 가장 진심이었던 특이한 독재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에 불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전라도는 투표에 있어서만큼은 현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지역이죠.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결국 그 에너지가
꺼지지 않고 운동권들의 마음에 남아서 결국은 그게 1987년에 6월 혁명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정말 전라도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박정희를 당선시켰다는 점에서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1963년에 박정희가 처음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을 때 지극히 불리했죠. 이 박정희의 쿠데타의 별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것은 1961년인데 결국 이 사람이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은 1963년, 3년이나 걸렸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였던 거죠. 박정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4.19 혁명에 의해서 독재자가 권좌에서 하야했죠. 이승만이 물러나 그 후에 일으킨 쿠데타였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군부를 당연히 장악하고 있었지만 군인 부재자 투표를 건드릴까 말까 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군 부재자 투표에서 이긴다면 부정선거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에요. 당시에는 6.25 전쟁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집단, 가장 반공적인 집단은 군대였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남로당 간부 출신이잖아요. 이거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대는 박정희를 싫어하는데 그 군인 부재자 투표에서 박정희가 표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부정선거임을 드러내는 꼴이죠. 그래서 실제 군 부재자 투표에서 윤보선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박정희는 어떻게 이겼는가? 전라도의 몰표를 받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거, 감성적인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박정희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윤보선 편에서 선전 작업을 한 장택상은 친일지주 장승원의 아들인데 박정희의 아버지와 둘째 형을 소장농으로 부린 바로 그 집안인데 장택상은 아버지와는 달리 독립운동가였지만 어리석게도 박정희를 우리 집 머슴 집안 자식이라고 비하하고 다녔어요. 이게 본인이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는 소장농이거나 일가친척 중에 소장농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일가친척 중에 머슴 노릇 한 번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 집안 정말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장택상은 박정희를 우리 집 머슴 집안 자식이라고 놀리고 다녔어요. 정말 어리석은 선거운동을 했죠. 그리고 박정희의 대선 경쟁자였던 윤보선은요, 역시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직수입한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카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선거 유세를 했고요. 비행기로 선거 전단지를 공중에서 살포하면서 다녔어요. 박정희는 밀짚 모자를 쓰고 바지를 걷어 올린 채 논두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민들과 같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민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슬로건도 기가 막혔습니다. 황소를 끌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당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민에게 황소는 정말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소중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새 일꾼에 한 표 주어 황소같이 부려보자. 일하는 정당 민주공화당. 이게 박정희의 슬로건이었어요. 이것이 가난한 소장농 출신의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불과 첫 번째 선거에서 15만 표 차이로 윤보선을 이기는데 전라도에서의 표 차이가 35만 표였어요. 전라도의 몰표로 당선됐던 거죠. 장택상은 윤보선 선거운동하면서 박정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떠들었어요. 저거 X갱이다라는 거예요. X갱이다. 남로당 출신이니까. 그런데 X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지주에 착취에 신음했던 사람들이 이 똑같이 착취당한 소장농 집안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뽑는 이 선거에서는 박정희를 방해하기는커녕 도움이 됐으면 됐죠. 그래서 아마 보수적인 분들 중에 전라도 사람들을 X갱이라고 비하하시는 분들, 물론 그 표현도 잘못된 거지만 비하를 할 거면 이것도 인정하세요. 박정희는 X갱이들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 박정희가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할 때 이때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일제강점기 36년에 피눈물을 푼돈에 털어버린다고 전국의 대학생, 지식인, 그리고 야당까지 눈이 돌아가서 욕했습니다. 이때 거의 유일하게 야권에서 김대중만이 박정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왜? 당장 산업화 지금부터 해야 된다. 우리는 당장 지금 그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굴욕인 것도 맞고 이걸로 우리가 털어버린다는 게 너무 억울한 것도 맞지만 지금 이 돈이 없으면 중화고검을 육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김대중도 공감을 했어요. 이때 미국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경공업으로 용돈도 좀 버는 그럭저럭 먹고 사는 나라로 살면서 이 공산권을 막아내는 완충지대, 쿠션 역할을 해.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경공업 대신 중공업, 이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안 줬습니다. 실패할 게 뻔하니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 기본 협정을 체결했던 거예요. 박정희와 김대중은 똑같이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국이 되어야 하며 지금 해야만 하며 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DJ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그거야 지지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 이 사람도 능구러지지 않습니까? 당시 신문 기사에 다 박제돼 있어요. 그래서 비판할 건 해야 됩니다. 박정희 칭찬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거 아니고요.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역사를 알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박정희는 자신에게 몰표를 준 전라도를 배신하죠.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를 선제적으로 지어서 전라도를 소외시켰잖아요. 제가 여기에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하는데 김대중, 김영삼 공사 현장에 배 깔고 누워서 이 방해하는 그 얘기, 보수진영 지지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얘기예요. 박정희의 성견지명과 김대중의 무지몽매함을 비교하기에 좋잖아요. 하지만 김대중은 고속도로 공사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경부고속도로를 선제적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한 거예요. 고속도로 건설 자체는 찬성했어요. 심지어 DJ는 호남선을 먼저 짓자고도 안 했어요. DJ는 서울과 강릉 사이에 고속도로를 먼저 짓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석탄과 목재를 비롯한 강원도의 천연 자원이 서울의 공장에 닿게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DJ가 예측했던 대로 지역 균형 발전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박정희를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러나 그러려면 김대중도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을 가릴 때는 국익을 중심으로 편을 갈라야죠. 박정희를 인정하려면 박정희의 인정과 존중과 경계를 동시에 받았던 DJ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정희의 산업화를 인정하자고요. 그걸 알아본 김대중도 똑같이 인정해야 우리가 공정하다는 겁니다. 사실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실을 말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숭배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 인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이 아니라 인간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은 천사고 이 사람은 영웅이고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먼저 내리고 나서 증거를 채집하면 끝도 없어요. 확증 편향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이해를 거친 후에 판단하자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